안녕하세요. 신수필과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1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까운 지리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카라코람 하이웨이라는 험하고도 실크로드의 중심 도로인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 전용 앱,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소리울의 올리원 펜션을 통해서 들려드립니다. 남해 방송국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진행됩니다. 재방송은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일주일 3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까운 지리산부터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옛것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정이 넘치던 시절은 이미 시대 저편으로 멀어진 느낌입니다. 이웃과 화목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와 우애 있고 법과 신의를 지키던 옛날의 정신 문화는 화려한 물질 문명의 저편으로 물러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러한 즈음에 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을 기행했습니다. 지리산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어머니의 산입니다. 지리산은 해발 1915m의 남한 최고봉인 전항봉과 1000m를 넘는 20개의 준봉, 100여리에 걸쳐진 주능선 485제곱평방미터, 1억 3천만 평 규모의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된 거대한 산 덩어리입니다. 경남, 전라, 남북, 삼계도와 함양, 산천, 하동, 구례, 남원 등 5개군 15개면 사람들이 터전이며 어머니처럼 풍요로운 산입니다. 자연적인 식물 동물원이기도 한 이 산에는 예부터 신선이 살았다고 금강산, 한라산, 지리산을 복례산, 영주산, 방장산 등 삼신산이라고 이름지어 진시황이 삼천동자를 풀어 이곳에 불로초를 캐러 보내기도 했습니다. 산세가 멀리 넓게 둘려져 있고 백두산 산맥이 뻗어내렸다 하여 지리산의 또 다른 이름에는 두류산도 있습니다. 그러니 산의 이름 또한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지리산의 사적지로는 황산대첩비, 문익점, 면화시배지, 만인의 총, 고소산성, 사근산성, 구형왕릉 등이 있고 화엄사, 연곡사, 신계사, 대원사, 실상사, 천은사, 칠불사 등의 국보 7점, 보물 23점, 지방문화재 7점 등이 숱한 역경과 전란 속에서도 남아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빼어난 경치 때문에 선교사들이 구한말에 별장을 지어 사용하기도 했었답니다. 지리산의 10대 선경을 첫째 천왕봉의 해돋이, 둘째 피아골의 단풍, 셋째 노고단의 구름바다, 넷째 반야봉의 노을, 다섯째 벽소령의 밝은 달, 여섯째 세석고원의 철쭉, 일곱째 불일폭포의 물보라, 여덟째 연하봉의 선경, 아홉째 칠선계곡의 물, 10번째 섬진강의 맑은 흐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4월 쌍계사 벚꽃길, 장터목 운해, 대성폭포, 쌀이봉 등등 무궁한 비경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리산의 정신은 남명조식 선생과 매천황현 선생을 손꼽습니다. 평생 일체의 벼슬을 거부하고 단 한 번 명종의 간곡한 부름에 상경하여 바른 정치의 길을 단성소라는 상소문으로 올리고 낙향하여 학문과 제자 배출에 힘쓴 남명조식 선생, 그의 제자 곽재우 등 의병장들이 그를 말하며 한일 합방에 비분관계하여 4편의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한 매천황현이 쓴 매천야록은
건세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덕천서원과 매천사당이 지리산의 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리산의 5번째 비경인 벽소령으로 왔습니다. 마침 상현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밤이었습니다. 벽소령에는 진짜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의 원조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전설이란 전승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실제로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설의 사실은 제한된 시공간을 배경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처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증거물을 제시함으로써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이고 진실임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벽소령에는 선유정이라는 정자가 있고 실제로 설거지를 했음직한 작은 모신 구시소가 있고 밥을 지었다고 생각되는 가마소라는 바위도 있으며 옥황상제가 쌀을 내려주던 쌀바위도 있었고 또 전설의 주인공들이 바위가 내려 앉은 오부자 바위도 있었습니다. 우리 여행의 클라이막스였던 벽소령의 밤은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선녀가 멱을 감던 벽소령 계곡에는 청량한 바람이 싸하게 불고 여기저기 가랑잎이 서걱이며 떨어지고 있었고 음력 열 이틀의 상현달은 솔숲 사이로 얼굴을 기웃거리며 울고 싶은 표정으로 달무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흥에 겨운 친구들은 더는 못 참아서 갈빗불 타는 향그러운 냄새를 맡으며 춤들을 추었습니다. 변덕스런 구름이 한때 소나기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로 돌아가 손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흥에 겨웠습니다. 선유정은 아름다운 사연을 가슴에 안고 곁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들에게 나무꾼과 선녀의 이야기로 변조되어 알려진 진짜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는 선유정 정자의 기둥의 판각으로 남아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필자가 각색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원조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벽소령에는 인걸이라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사는 효자였습니다. 매일매일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파는 일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일은 항상 같은 장소에서 아름다운 무지개가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곳으로 한번 가보리라. 인걸은 벼르고 벼르다가 하루는 무지개가 피어오르는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무지개는 벽소령 계곡에서 하늘나라까지 걸쳐진 사닥다리였습니다. 그곳은 날개옷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선녀들이 쌀을 씻어 가마소라는 곳에서 밥을 지어 가지고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옥황상제에게 밥을 지어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옥황상제가 밥을 다 드신 후에는 설거지 그릇을 챙겨가지고 내려와서 우시소라는 곳에서 설거지도 하고 아름다운 날개옷을 벗어두고 멱도 감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효자 인걸은 넋이 나간 채 그 모습을 훔쳐보다가 갑자기 홀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평생 하얀 쌀밥 한 그릇 못 잡수신 어머니, 비단 옷 한 벌 입어보시지 못한 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들 선녀를 따라가서 전지전능하신 옥황상제에게 부탁을 드리면 어머니께 드릴 비단 옷 한 벌쯤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쌀밥을 지을 쌀도 약간 얻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멱을 감고 있는 선녀 아미의 날개옷을 훔치려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날개옷이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걸의 행동을 자세히 내려다보던 옥황상제는 그의 효심에 감동하여 아미와 인걸에게 세상의 인연을 허락하셨습니다.
둘은 벽소령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아미는 아들, 딸 셋을 낳았고 홀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옥황상제께서는 아미와 인거를 위해 하루에 3번 쌀이 나오는 쌀바위를 내려주셨고 홀 어머니를 위해 비단 옷을 3벌이나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세월이 흘렀는지 아들, 딸 셋이 무럭무럭 잘 자라던 어느 달이 환하게 밝은 날 저녁에 잉글은 아미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뻤고 행복에 개운 나머지 아미에게 날개옷을 한번 입혀보고 싶었습니다. 행복이란 유한한 것. 아들, 딸, 남매와 넘치게 행복하던 잉글은 찢어진 날개옷을 가져와서 끼워가지고 장난삼아 아미에게 날개옷을 입혀보았습니다. 아, 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날개옷을 입는 순간 아미의 몸이 순식간에 둥둥 하늘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잉글은 아미 하며 아미를 애타게 불렀습니다. 여보, 여보. 아미도 손을 내밀어 잉글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어쩔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늘로 둥둥 떠오르는 아미를 부르며 잉글은 발을 동동 굴렸고 아이들과 잉글을 부르는 안타까운 아미의 애절한 목소리는 벽소령의 메아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여보. 얘들아, 얘들아.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며 아미를 기다리던 아이 셋과 잉글은 바위가 되어 벽소령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날개옷을 입은 아미도 날아가는 형상을 한 바위가 되어 잉글바위와 합해졌습니다. 이 바위를 사람들은 오부자바위라 하고 이런 전설이 담긴 이 계곡에 정자를 지어 선유정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오가는 시인 묵객들은 이 이야기를 시의 소재로 하여 시를 지으며 피곤한 몸을 쉬며 머물다가 가고도 합니다. 벽소령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전설을 먹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시 묵객들은 선유정에다가 이 전설을 소재로 시를 지어 판각을 해서 걸어두었는데 나주에 사는 한 시인이 걸어둔 한 시 한 편을 필자가 번역해 보았습니다. 나무꾼과 선녀, 나주 나씨 지음. 선유정. 선녀는 언제와 벽소에 내려왔나. 날개옷 소식은 오랫동안 감감했네. 부부 인연 멀었던지 끝내는 시름이네. 부자에게 은혜였더니 하루아침 돌이구나. 달은 뭄바이를 향하고 학은 가물가물. 낡은 구시소에서 울고 피리소리 아련하네. 수다 떨며 무지개 다리 흔들더니 구름을 세차게 흐른 한이바람 억겁을 소요하네. 오랜 세월 뭄바이 물 흐린 듯 맑고 긴 세월의 창창한 뽕나무 숲 선경이네. 구시소 긴 흐름 단정학의 지저김과 무지개 다리 흔들흔들 옥피리 소리. 하느님 쌀 내리사 아미인 걸 도우더니 오부자 바이 되어 오늘은 돌이구나. 묻노라 영원으로 가는 길 어디매인가. 신선 꽃나무 시들 때 저 황천에서 만나리. 이제부터 정수일 교수님과 함께 카라코람 하이웨이 실크로드의 길을 떠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길을 걷습니다. 단순히 통로일 수도 있고 인생의 행로일 수도 있고
학문의 매진일 수도 있고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는 사랑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북인도의 라닥 지방을 다녀온 지 40일이 지나고 다시 파키스탄과 중국으로 뚫린 카라코람 하이웨이 그 불가사의한 하늘과 닿은 길을 떠나 봅니다. 라호르에서 무굴 제국의 화려한 건축물을 본 뒤 헬레니즘 문화가 태동한 곳에서 꽃핀 간다라 미술을 보고 실크로드의 길 위에서 과연 인류는 무엇을 위해 길을 걸었던 것인가 그들의 발자취를 보고 올 예정입니다. 또다시 명상의 길을 위하여 명상의 완성은 있을 수 없더라도 화두 하나에 집중하면서 다시 길을 걷고자 합니다. 언제나 빤히 뚫린 나의 길이 보여질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파키스탄의 국기는 깃대 쪽으로 하얀과 수직띠가 있고 나머지 짙은 초록 바탕에 중앙에는 하얀 달과 별이 있습니다. 달과 별은 이슬람교의 성스러운 상징이고 하양은 평화를, 짙은 초록은 번영을, 초승달은 발전을, 별은 빛과 지식을 나타냅니다. 아메루든 카드와이가 디자인하였고 1947년 8월 14일 독립 당시에 제정하였습니다. 라호르로 갑니다. 인더스 강의 5지류 중의 하나인 라비 강 동안에 위치하고 있는 경의의 도시 라호르는 편잡주의 주도로 파키스탄의 경제 중심으로서 파키스탄의 카리스마를 상징합니다. 인구 850만의 생기가 넘치는 이 도시의 매력은 아름다운 건축물과 사람들이 넘치는 시장입니다. 비록 수세기를 지났지만 무굴 제국의 전통 건물들이 이 도시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무굴식의 건축물들은 아마도 가장 매력 넘치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일찍이 정원의 도시 파키스탄의 보석이라 불리어 온 이 도시의 역사는 BC 400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마나 영웅인 라마 찬드라의 아들 로가 세웠기 때문에 로하와르라는 이름에서 비롯되었고 이 도시를 지배한 최초의 왕은 라리티리티였는데 AD 850년경에 도시가 형성되어 1021년 마흐무트 가즈나비에 의해 정복당하여 그들의 수도가 되었지만 사실상 라호르의 최전성기는 인도의 마지막 통일 왕조인 무굴 제국의 초기 주도로 군림하던 시기였습니다. 1566년 무굴 제국의 악바르 황제는 이 도시를 정복한 후 요새 자리에 사킬라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한키르 샤자한 사한에 이르는 전성기의 건축물들 21채의 기념비적인 성벽과 궁전 건물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에 이릅니다. 수많은 회교 사원들과 시장, 전통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라호르 박물관은 이 나라에서는 가장 크고 간다라의 3대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 이 도시의 25km 외곽은 인도 카슈미르 지역과 접경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은 인도에서 파키스탄으로, 파키스탄에서 인도로 가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갔을 때는 무지하게 더운 7월 25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푹푹 찌는 날씨, 많이 걸어서 성체와 모스크를 보게 됩니다. 오전에 두 곳을 보고 샬리마르 정원은 오후에 봅니다.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운 겨울의 궁전, 내벽에 작은 채색의 거울을 촘촘히 받고 투각한 대리석으로 창문에 망을 만들어 외부에서는 실내를 볼 수 없고 내부에서는 여인들이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설계된 집입니다.
그 집을 보고 나오는데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남자 화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방갈의 대나무로 된 오두막을 본땅 곡선형의 지붕이 특징인 나올라카 바빌리온을 갑니다. 왕이 공물을 보던 곳으로 이 건물을 짓는데 90만 루피가 들었다고 합니다. 타지마할에서 보던 상감된 보석들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만호, 옥, 금과 터키석 등 다양한 색채와 예쁜 꽃 문양은 아기자기 새겨져 있는데 이 아름다운 문양의 가는 선에 박힌 보석을 뽑아가서 어디다 쓰려고 했는지 훼손된 벽면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창문에 서서 보니 라호르 구시가지의 모습이 자욱히 펼쳐집니다. 모두들 황제처럼 왕의 자리인 듯한 창가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사진들을 찍었습니다. 디와니카스 사자한 왕의 개인 접견실인 이 건물은 무굴 장인들의 탁월한 기술인 피에트라 대리석에 홈을 파고 그 속에 보석을 박는 기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호르 성을 다 보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몇 일행은 그냥 바드샤이 모스크 쪽으로 갔습니다. 성 안의 그늘에서 사람들이 앉아 쉬고 있습니다. 물어물어 찾아 나선 그곳에서 영역이 뻔한 아무데도 그곳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바드샤히 모스크였는데 아름다운 이슬람 건축물로 이름난 라호르의 무굴 문화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곳입니다. 1674년 아우랑제브 황제가 축조한 것으로 이슬라마바드의 파이살 모스크가 서기 전까지는 파키스탄 최대의 모스크였습니다. 건물 내부에 1만 명, 안뜰에 9만 명을 수용할 수 있고 구조와 장식은 페르시아 양식인데 붉은 사암의 벽과 흰 대리석 등이 좌우 대칭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발을 돈을 주고 맡기고 뜨거운 대리석 돌을 밟으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뜰 안은 뜨거운 태양에도 고전해 갑니다. 모스크 안에 앉아 이슬람의 문화에 대해 정수유 선생님의 강의를 듣습니다. 설교단과 이맘에 대해서 이맘은 전지전능한 자가 아니고 그냥 종교 예식을 진행하는 자라 합니다. 계단으로 된 설교단 위에서 이맘은 종교 예절을 도울 뿐이라 합니다. 샬리마르 정원 1641년에 짓기 시작하여 다음 해 완성한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지은 정원입니다. 직사각형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남북으로 658m, 동서로는 258m가량이고 주변에는 높은 벽돌담을 쌓았습니다. 1981년 인근의 라호르 성과 함께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살리마르 정원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 번에 4 내지 5m씩 낮아지는 계단 구조의 테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층으로 된 테라스는 우르두로 다음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테라스, 기쁨의 정여자라는 뜻을 지닌 프라시바시, 중간의 테라스, 덕의 정여자라는 뜻을 지닌 파즈바크시, 가장 낮은 테라스는 삶의 정여자라는 뜻을 지닌 하바트박시. 410개의 분수를 봅니다. 샬리마르 정원은 410개의 분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분수에서 뿜어내는 물 때문에 정원 주변은 바깥보다 훨씬 시원합니다. 이들 분수들이 어떠한 원리로 작동하는지는 오늘날 과학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할 정도로 무굴 제국의 과학자들의 기술은 뛰어납니다. 가장 높은 층의 테라스에는 105개의 분수가, 중간 테라스에는 152개의 분수가, 그리고 가장 낮은 테라스에서는 153개의 분수가 있습니다. 단지 분수의 물이 뿜어져 나오지 않아
북인도에서보다 시원한 느낌은 덜했습니다. 그 대신 짙은 그늘이 있는 정원에 앉아 옛날 사람들처럼 그곳에서 서로의 첫 인사를 나누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벗어나서 일탈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새로운 만남으로 자라나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여행이 아니면 언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인연을 만날 것인가요? 라호르의 저녁은 화려했습니다. 라호르 성과 모스크들의 첨탑이 밤 풍경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는지 레스토랑 옥상에서 펼쳐지는 바베큐 파티의 음식보다 경치에 취했었습니다. 망고가 제철이라 후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여행은 망고나 실컷 먹어야겠습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강 건너 봄이 오듯 소프라노 김순영의 곡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